안녕하세요, 박구민입니다. 지금은 ETF의 시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몇 개 시장이 있는데요. ETF 계속 커지고 있죠. 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 커지고, TDF 커지고, 채권 커지고 있죠. 특히 이 ETF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덩치가 100조 원이 넘을 만큼 정말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할 가족과 본업이 있는 부업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텐베거를 생각하고 주식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매달 차곡차곡 사모으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복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투자의 목적입니다. ISA 계좌를 열어서 3년 잡고 1억 모아야지 이런 거나 연금저축 열어서 노후자금 모아야지 이런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ETF입니다. ETF를 가장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는 걸로 리뉴얼을 해드릴 테니까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실까요? 사실은 요즘에도 몇 년 된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ETF의 의미는 E, Exchange, T, Traded, F, 펀드의 약자입니다. Exchange,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xchange, 주식 시장에서 T, Traded, 거래가 되는 F,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풀었으면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펀드라는 투자의 한 형태가 있는데요. 그걸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해서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ETF라는 의미입니다. 즉 ETF는 투자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되어야 되죠. 나는 AI 관련 투자를 ETF로 하고 있지. 나는 미국 주식 투자를 ETF로 하고 있지. 나 이번에 배당 ETF를 담았어. 이런 말이 맞는 거고, 반면에 ETF는 수익이 별로인 것 같아. ETF는 해도 되고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어딘가 이상한 거죠. ETF를 배우기 위해서는 펀드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ETF는 펀드의 한 종류이고 하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를 ETF라고 부르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펀드를 일반 펀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펀드를 공부하면서 이게 곧 ETF의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펀드란 FUND, 투자를 위한 돈 뭉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펀드라는 커다란 돈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투자를 다 알아서 하려고 하면 어떤 걸 골라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할지 정말 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펀드 매니저에게 내 투자금을 맡깁니다. 맡기는 방식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고 있는 이 돈뭉치에 나의 투자금을 얹게 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는 이제 이 돈뭉치로 투자를 하고 그 돈뭉치에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건 우리 투자자들이 따로 하는 거죠. 모든 투자자들의 돈을 다 모아서 한 덩어리로 굴린다고 해서 펀드를 우리말로 하면 집합투자증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돈을 펀드에 넣은 후에 운영이 잘 되었을 때 내 돈을 꺼내면 수익이 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운용을 대신해주는 대가로 우리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걸 운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다란 돈 주머니를 굴리는 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안에는 수많은 펀드와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펀드 중에 상당수는 ETF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드는데요. 회사 이름을 그대로 붙이기보다 ETF 전용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씁니다. 우리나라의 ETF 브랜드들을 쭉 소개를 드릴게요. 크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KB 자산운용의 KB스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코세프, 신한자산운용의 솔, NH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하나UBS 자산운용의 K탑,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타임폴리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DB자산운용의 마이티, 우리자산운용의 우리,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에셋플러스, 교보악세 자산운용의 파워, VI 자산운용의 포커스, 대신자산운용의 대신343,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의 비타, 마이다스 에셋의 마이다스, BNK 자산운용의 BNK, 유리 에셋의 티렉스, 흥국자산운용의 HK, 메리츠 자산운용의 마스터, 현대자산운용의 유니콘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만날 만한 대표적인 것들 몇 개 보면요. 블랙록 자산운용의 아이쉐어스, 뱅가드의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의 SPDR, 인베스코의 인베스코, 찰스 슈왑의 슈왑 이런 게 있습니다. ETF의 첫 번째 장점은 누가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ETF, 즉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유형과 성향에 맞는 ETF를 고를 뿐이고 실제로 사고 파는 건 그들이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금을 대는 투자자가 되는 거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걸 세세하게 분석하고 사고 파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ETF를 사고 나면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 돈 잘 굴려주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잘 하는 것 같으면 투자금 더 넣어주는 거고 영 하는 게 시원찮으면 돈을 빼는 거죠. 축구 감독이 직접 경기에 참가하지는 않죠. 격투기를 할 때도 뒤에 세컨에 봐주죠.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 토목기사가 그걸 실제로 짓습니다. 항상 방향을 정하는 사람과 실행을 하는 사람은 나뉘어 있기 마련이죠. ETF 투자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방향대로 잘 가도록 실제로 매매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내 손으로 모든 걸 하기엔 상당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박고미TV와 함께라면 가능하지만요. 내 실력이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ETF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만 해도 2,000개가 훌쩍 넘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유망해 보이는 걸 내가 직접 골라내지 못해도 ETF 안에는 이미 대표성 있는 것들, 유망해 보이는 것들 이런 걸 알아서 분석하고 골라주고 담아놨기 때문에 ETF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아니 그 어렵지도 않은 걸 왜 비용을 내고 해?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도 다 그렇진 않습니다. ETF의 두 번째 장점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묶음 상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5,000원을 가지고 분식집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떡볶이가 1인분 3,000원, 순대도 1인분에 3,000원, 튀김도 1인분에 3,000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너무 슬프죠. 다 먹고 싶은데 5,000원 뿐이면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딱 내가 원하던 메뉴가 있습니다. 떡튀순 세트 5,000원. 떡볶이 조금, 순대 조금, 튀김을 조금 섞어가지고 5,000원에 세트를 팔고 있는 겁니다. ETF도 비슷합니다. 나는 하나의 ETF에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주식이나 채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기 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두 개의 기업에 나의 운명을 다 맡기지 말라는 뜻이죠. 기업은 예상할 수 없는 일로 갑자기 확 꺾이거나 심지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펀드는 애초에 한 개의 주식을 많이 못 담게 돼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만원짜리 ETF 하나 사고 나는 100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ETF의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주식을 살 때는 한 주의 가격이 비싸서 원하는 만큼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주식도 있고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바다 건너 미국에는 한 주에 억 단위 주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그런 비싼 주식들을 싹 모은 후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다시 이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로 보는 ETF들 가격 보면 아주 쌉니다. 대부분 만 원대로 살 수 있죠. 만 원을 주고 ETF를 샀다면 그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죠. ETF의 네 번째 장점은 초보도 고르기 편하다는 겁니다. ETF는 묶음 상품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더라도 이 묶음 전체가 가지는 성격은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방탄 선생님, 블리핑 선생님처럼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적어도 K-팝은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K-팝 ETF를 사면 됩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미국은 계속 건재하고 계속 대장일 것 같은데 애플을 살지 아마존을 살지 구글을 살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면 그냥 미국 ETF를 사면 됩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며 그려본 적 있는 미래에 그 그림에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월드 인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를 통째로 사는 거죠. ETF의 다섯 번째 장점은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일반 펀드는 사고 파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 ETF라는 친구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래는 주식처럼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 사이에 내가 사고 싶으면 바로 사고 내가 팔고 싶으면 바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식처럼 결제는 2일 뒤에 되니까 출금은 그때 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거래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ETF를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분명 장점인데 이게 단타가 되니까 이게 단점 같기도 하고 ETF의 여섯 번째 장점은 어려운 투자를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은근히 어려운 투자가 많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바꿔가지고 야밤에 투자를 해야 하고 베트남이나 인도 주식을 사려면 제대로 본 적도 없는 화폐로 바꿔야 되죠. 금이나 은을 사려면 보관이 문제고
원유를 사려고 하면 보관 이전에 배송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투자의 대상인데 막상 하려고 하면 제약이 많죠. 이런 어려움들도 ETF로 싹 해결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을 담아놓은 ETF는 우리 시간으로 살 수 있고요. 금을 담고 있는 ETF, 은을 담고 있는 ETF, 원유를 담고 있는 ETF, 뭐가 들어있던 간에 우리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계좌 속에 숫자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ETF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 투자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ETF의 7번째 장점은 뭐가 들어있는지를 매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막상 지금 이 순간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ETF는 매일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ET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ETF 안에 이런 게 들어있구나 라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것은 혹시 내 돈이 어만들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걱정시킬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ETF는 이렇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죠. 근데 장점만 있는 금융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유의사항들을 체크해봅시다. ETF를 투자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오차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ETF는 특정한 지수라는 것을 따라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을 따라가든 코스피를 따라가든 니케이를 따라가든 그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은 10% 올랐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나스닥 ETF는 9%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ETF가 지수를 쫓아가기는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주식 종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과 별개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요. 또 ETF가 운용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씩 영향을 주면서 누적이 되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딱 생각한 그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은 주식이 담겨있는 ETF보다는요, 원자재가 담겨있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ETF 같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더 크니까 더 유심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ETF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걸 상장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ETF는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계속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못 지키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폐된다고 하죠. ETF도 이런 상장 폐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오차가 너무 커지거나 규모가 너무 작아지거나 아니면 아무도 이걸 거래 안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ETF도 상장 폐지가 됩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건 보통 회사가 거의 망하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ETF가 상장 폐지되는 건 막 손실이 커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걱정은 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피곤하니까 너무 작은 ETF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를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세 번째 사항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많은 장점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표면적으로는 펀드 보수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연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고 내 투자금의 크기에 대비해서 이 퍼센트만큼의 비용을 내가 내게 된다는 거죠. 이 비용은 내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수익률에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됩니다. 내가 딱 내는 것이 아니라서 놓치기 쉬운데요. 펀드의 비용은 아주 작은 차이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나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왕 똑같은 걸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보수가 낮은 걸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ETF의 개념과 장점, 유의사항 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누구나 편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 많이 하세요. ETF를 활용한 안정적인 투자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ETF가 가지는 많은 장점들을 배워봤습니다. 이 ETF를 잘 알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한 명의 투자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ETF들을 종류별로 무엇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첫 번째는 시장 ETF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고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ETF입니다. 시장 전체를 그대로 ETF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만 사면 그 시장 전체를 사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ETF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시장 ETF입니다.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 전체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시장 ETF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인 코스피 시장을 모아놓은 건 코덱스 200, 타이거 200, KB스타 200, 하나로 200 이런 것처럼 끝에 200이 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등부터 200등까지 모아놨다 이런 의미겠죠. 미국의 우량한 기업 500개에 투자를 하는 S&P 500 ETF도 있고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시장에서 상위 100개를 뽑아서 만든 나스닥 100 ETF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기업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 ETF, 이외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시장을 묶어놓은 차이나 ETF, 인도 ETF, 베트남 ETF, 일본 ETF 등등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이 국가 전체에 투자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 ETF입니다. 섹터는 업종이라고 하죠. 업종별로 구분해서 비슷한 업종이 있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것이 섹터 ETF입니다. 반도체 ETF, 자동차 ETF, 은행 ETF, 증권, 보험, 건설, 화장품, 바이오, 철강, 운송, 게임 등등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업종 대부분은 ETF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 속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심플하게 그 산업 전체를 사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타일 ETF입니다. 주식을 구분할 때 시장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스타일별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큰 기업들 위주로 묶어놓은 대형주 ETF,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가치주 ETF,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고배당 ETF, 배당을 점점 많이 주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배당 성장 ETF, 경기를 많이 타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경기 소비재 ETF, 경기를 안 타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경기 방어 ETF,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분명히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ETF를 고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권 ETF입니다. 주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저금리 시기를 겪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인기가 없던 시기가 워낙 길었어서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공부를 하기에도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 채널은 채권 맛집으로도 유명하죠. ETF를 활용하면 채권 투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에 투자를 하는 국채 ETF, 만기에 따라서 3년짜리, 10년짜리도 있고요.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들만 모아 놓아서 안정성이 높은 단기 채권 ETF,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의 채권을 담아놓은 미국채 ETF, 국가가 아니라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담아놓은 회사채 ETF 등등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생형 ETF입니다. 파생 상품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선물이나 옵션 이런 겁니다.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훨씬 더 다이나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죠.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ETF 이름 중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말들이 붙어있는 ETF들입니다. 레버리지는 곱하기 2배를 의미합니다. 지수가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가 오르고 지수가 마이너스 2%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4% 하락하는 식으로 위든 아래든 2배로 더 크게 움직이는 ETF를 레버리지 ETF라고 부릅니다. 인버스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지수가 오르면 인버스 ETF는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인버스 ETF는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 하락의 방향에 베팅을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버스 ETF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파생형 ETF입니다.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파생형 ETF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ETF들 중에서 유일하게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파생형 ETF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자재 ETF입니다. 금, 원유, 은, 구리 이런 원자재들도 가격 변동이 있고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투자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주식 채권들과 달리 이런 원자재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물을 직접 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사놓기엔 보관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런 번거로움도 ETF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유 ETF, 금 ETF, 은 ETF, 구리 ETF, 콩, 팔라듐 등등 이런 ETF들을 활용하면 원자재의 실물을 눈으로 볼 필요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테마 ETF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테마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시장의 구분과 무관하게 그 테마에 엮이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것을 테마 ETF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을 쭉 묶어놓은 삼성그룹 ETF,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놓은 2차전지 ETF,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들을 묶어놓은 그런 ETF도 있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ETF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테마 ETF가 나오고 없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ETF의 종류 7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ETF들만 잘 활용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ETF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성투를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ETF가 참 많은 장점을 가진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ETF를 검색하다 보면 다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주식과는 다르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고르기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비슷비슷한 ETF들끼리 비교할 수 있는 좋은 ETF 고르는 6가지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ETF는 펀드입니다. ETF를 운용 방법에 따라서 정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로 나뉩니다. 패시브 ETF는 특정한 기초 지수를 정해놓고 그걸 잘 쫓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지수를 추종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지수를 뜻하는 인덱스가 붙어서 인덱스 펀드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이런 인덱스 ETF는 무조건 높이 올라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초 지수를 잘 쫓아가는 ETF가 좋은 ETF입니다. 오히려 지수를 너무 많이 이기고 가버리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액티브 ETF는 사람의 판단에 개입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 담고 별로라고 생각되는 건 덜어냅니다. 이런 액티브 ETF에서는요, 벤치마크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걸 정해놓습니다. 액티브 ETF는 이걸 이겨야 좋은 ETF입니다. 벤치마크를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ETF 시장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 패시브, 인덱스 ETF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6가지의 기준은요, 인덱스 ETF 전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ETF를 고르는 6가지의 기준,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높을수록 좋은 거 3개, 순자산, 거래량, 수익률, 낮을수록 좋은 거 3개, 괴리율, 추적오차, 보수. 하나씩 살펴볼까요? 높으면 좋은 거 첫 번째는 순자산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크기를 볼 때 모든 주식의 합인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보듯이 ETF도 모든 걸 다 모아놓은 크기를 의미하는 순자산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들에게 시가총액이 큰 우량 기업들이 우선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듯이 마음 편한 주식이듯이 ETF도 순자산이 큰 것이 좋습니다. 사실 ETF가 크다는 것이 수익률이 좋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ETF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을 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잘 모를 때는 일단 제일 큰 거, 제일 유명한 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거, 그게 최고죠.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높으면 좋은 것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ETF든 동일하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만나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호가창을 보게 되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들, 매수호가라고 하고요.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들, 매도호가라고 하죠. 이것이 만나는 이 선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ETF여서 거래량이 낮은 ETF들은 이 둘의 차이가 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호가가 몇 개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TF는 호가가 비지 않도록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이 호가를 채워주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사질 못하거나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뭔가 맛집에 줄 서는 느낌? 높으면 좋은 거 세 번째는 너무도 당연히 수익률입니다. ETF는 따라가고자 하는 기초 지수가 있고 비슷한 이름과 비슷한 유형을 가진 ETF는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기초지수를 쫓아가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수익률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다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누가 조금 더 못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생기게 되겠죠. 수익률은 결국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차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두 개의 ETF를 비교하고 있을 때 동일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라면 둘 다 충분히 순자산이 크고 충분히 좋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기승전 수익률. 이번엔 반대로 낮으면 좋은 것, 첫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이게 주식이나 펀드에서는 안 나오는데 ETF에서만 나와가지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용어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ETF는 여러 주식들을 모아놓은 모든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의 가치를 다 모으면 이 ETF만의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자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ETF의 주식수로 다시 나누면 ETF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 NAV라고 합니다.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뜻인데요. 순자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의 한 주 가격을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ETF의 한 주의 가치를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 가격, 즉 주가와 이 ETF가 본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순자산의 가치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기초지수를 잘 쫓아가야 하는 ETF의 입장에서는 괴리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것 두 번째는 추적오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괴리율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추적오차는 이 ETF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하는 기초지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20%가 올랐는데 그걸 따라가는 나이의 ETF는 18%의 수익률만 나왔다면 추적오차가 발생한 거죠. 이 사진처럼 기초지수와 NAV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ETF는 추적오차가 작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벌어지면 추적오차가 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차가 작은 것이 좋은 ETF입니다. 추적오차가 생기는 것은 운용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복제 방법의 차이, 환율 변동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운영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괴리율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이 추적오차는 ETF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ETF들 간의 비교에서는 이 추적오차가 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것 세 번째는 ETF의 보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보다 ETF는 그 보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낮은 보수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ETF들 간의 비교에서는 보수를 꼭 비교해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01이랑 0.1을 비교하다 보면 너무 미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ETF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수년, 수십 년 동안 길어진다면 분명 나의 수익률에 조금씩 영향을 주게 되겠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또한 이런 보수는 변경이 되기도 하고 더 보수가 낮은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똑같은 걸 추종하는데 보수가 아주 높은 상품에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거의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한다면 보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거 빠꼼하게 잘 챙겨 계시겠죠? 자, 여기 가상의 ETF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ETF는 곰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 즉 NAV는 17,728원입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7,645원입니다. 이 차이만큼은 괴리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미국의 대표지수인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 패시브 ETF, 인덱스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자산은 415억 원입니다. 바로 전일 거래된 주식은 12만 3,477주고 이 ETF의 보수는 연 0.45%입니다. 여기 괴리를 보면 매일 이 정도 수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수익률 차트를 보면 벤치마크와 차이가 조금씩 나면서 장기적으로 추적 오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까지 ETF를 평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6가지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상대지표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순자산이 몇 억을 넘으면 좋고 추적오차가 몇 프로 이하면 좋고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동시간대 여러 ETF들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이런 기준들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ETF를 찾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빠꼼하게 잘 비교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아예 배당을 받을 생각으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는 그냥 좋아 보여서 사서 가지고 있는데 틈틈이 배당이 들어와서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개별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ETF를 많이 사는데요. 그러면 이 ETF는 배당을 줄까요? 생각 같아서는 줘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안 주는 ETF도 참 많단 말이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게 딱 떨어지는 한 주, 두 주 이런 게 아니니까 못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ETF가 우리에게 주는 분배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또 일부는 떼어가지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란 걸로 줍니다. 기업에 투자를 해준 그런 고마운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정기적인 선물을 주는 거죠. 심지어 현금으로 싹 쥐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하면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분배금이라고 부릅니다. ETF 속에는 여러 개의 주식들이 섞여서 들어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주식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배당금들이 들어올 때마다 ETF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내주긴 어렵겠죠. 하나의 ETF 안에는 여러 개의 주식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ETF는 이걸 다 모아두고 있다가 자체적인 일정으로 ETF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현금을 주는데요. 그게 바로 분배금입니다. ETF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줄 뿐 우리는 주식액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기업이 배당을 주는 이유와 ETF가 분배금을 주는 이유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못 벌면 줄이기도 하는데요. 얼만큼을 줄지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ETF는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대부분 특정한 지수를 추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금을 지급하는 지수를 추종하면 지급을 하는 거고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그런 지수를 추종하면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배금을 안 주는 거죠. 참고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지수를 PER 지수라고 하고요. 재투자하는 지수를 TR 지수라고 합니다. 기업처럼 남은 현금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ETF는 기계적으로 약속된 대로 실행을 한다는 거죠. 만약 현금이 남는다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만든다고 해도 그건 환영받는 초과 수익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ETF가 아닌 이상 ETF의 목표는 초과 수익이 아니라 지수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분배금을 주지 않는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ETF로 현금은 들어왔지만 분배금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ETF의 자산이 늘어났겠죠. 바로 NAV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ETF의 기준 가격이 반영이 되어서 오르게 됩니다. 즉 현금을 안 준 만큼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ETF를 보든 분배금에 대한 내용에 미지급 또는 재투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뭐야? 내 돈 왜 안 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투자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 어디 안 갑니다. 참고로 내 계좌로 분배금을 받고 그걸 다시 그대로 재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온 금액으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분배금을 안 주고 ETF 안에서 바로 재투자를 하면 배당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유리한 재투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 대신 해주는데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분배금의 주기도 배당금과 비슷합니다. 1년에 한 번 주면 연말 배당, 1년에 2번 주면 반기 배당, 1년에 4번 주면 분기 배당 이런 식으로 ETF의 분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ET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해당 ETF의 상세 화면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 ETF는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분배금은 정해진 금액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배당받은 거는 그대로 다 준다고 보면 되고 그거 말고도요. 운용을 하다 보면 자잘자잘한 그런 이익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합쳐가지고 분배금이란 이름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ETF의 주주는 우리니까요. 주식에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배당락이 생기는 것처럼 ETF의 분배금이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분배락이 생깁니다. 배당락은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과 후의 기업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분배락도 마찬가지로 분배금이 지급이 되기 전과 후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분배금이 지급이 되는 만큼 ETF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분배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배금 기준을 중심으로 앞뒤의 가치가 동일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사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 이후에 사면 분배금은 못 받지만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이제 분배락을 보고 놀라시진 않으시겠죠? 뭘 잘못해가지고 빠진 게 아닙니다. 동일한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도 애초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의 크기도 주기도 다른 거죠. 대표적인 예로 코스피 200이라는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ETF들이 있죠. 그들 사이에서도 분배금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인데도요. 어떤 거는 만원대의 가격인데 어떤 거는 5만원대의 가격이죠. 가격대가 높다는 것이 그 ETF의 순자산이 크다거나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가격의 출발을 만원에서 했느냐, 5만원에서 했느냐, 10만원에서 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보이는 숫자만을 비교하기보다는요, 바로 이 이전의 영상에서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좋은 ETF를 고를 수 있는 거죠. 단순 금액 비교하면 안 돼요. 금액이 아닌 퍼센트로 비교해야 됩니다. ETF가 우리한테 주는 분배금들을 어차피 다시 그 ETF를 살 거라면, 즉 재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TR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배금을 현금으로 투자자들한테 주지 않고 알아서 재투자를 해주는 ETF를 TR ETF라고 합니다. 토탈 리턴의 줄임말입니다. ETF의 이름 끝에 아예 TR이라고 적힌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분배금까지 남김없이 주는 ETF, 참 장점이 많습니다. ETF를 활용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상장 폐지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하시면서 이 상장 폐지라는 단어를 만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만나면 안 돼요. 오늘은 주식 말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과 ETF는 상장이 되어 공인된 단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이 거래소를 이용할지 고민을 하는 것일 뿐 어떤 거래소를 이용할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니까요. 바로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주식과 ETF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걸 상장한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런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충족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걸 상장 폐지라고 부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실한 투자 상품을 가만히 뒀다가는 괜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상장 폐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돌 연습생이 데뷔하는 걸 상장한다라고 표현한다면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이 되는 걸 상장 폐지한다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개념인 이 주식은 상장 폐지 조건이 직관적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보고 있거나 빚이 너무 많아서 자본 잠식이 빠져 있거나 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해서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등등입니다. 이런 요건들이죠. 마찬가지로 ETF도 ETF만의 상장 유지 조건, 상장 폐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기초지수를 너무 못 따라가서 괴률이 커진 채로 시간이 좀 흐르거나 설정액이 50억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작아진 채로 시간이 흐르거나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생기거나 이런 겁니다. 해마다 수십 개의 ETF가 탄생을 하고 상장을 하듯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의 ETF가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몇 개씩 돼요. 팁을 드리면요. ETF가 상장 폐지되는 이유 1위는 규모입니다. ETF의 순자산, 즉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해놓은 모든 자금을 합한 것이 50억이 되지 않아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결국 더 늘어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ETF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ETF가 50억 아래로 떨어졌는지 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계좌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ETF가 진짜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행인 건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상장 폐지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거나 때로는 회사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ETF는 여러 주식들의 모든 상품입니다. ETF라는 틀 속에 여러 주식들이 들어있는 거고 ETF가 없어져도 안에 든 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들을 그대로 현금화해가지고 ETF를 갖고 있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ETF의 상장 폐지 그 자체가 손실이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진열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바구니를 거의 안 사려고 한다면 그냥 바구니를 없애버리고 낱개의 과일을 팔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과일 하나하나가 주식이고 바구니가 ETF입니다. 바구니가 없어진다고 과일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ETF가 상장 폐지되게 되면 ETF라는 테두리를 걷어내고
그 속에 든 자산들을 운용사에서 싹 다 현금화를 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사실상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산을 현금화해서 돌려주는 거지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싸게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만약 내가 갖고 있던 ETF가 마이너스라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면 그런 기다림의 기회는 없어지고 평가 손실이 실현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ETF의 경우는 이렇게 매도가 되게 되면 그 시점에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입니다. 생각보다 걱정할 거 별로 없죠? 우리의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그럼 ETF가 상장 폐지되는 것 말고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알아둬야겠죠. 운용사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ETF에 투자한 투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투자금은 운용사의 재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수탁회사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맘대로 이걸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사에는 아무런 돈이 없어요. 이건 원래 자산운용사에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산운용업 자체가 워낙 오래된 금융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특정 운용사가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다른 운용사에게 인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ETF 운용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ETF를 다 현금화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나눠주고 회사는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파탄의 미래, 그런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ETF가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투자한 ETF의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생길 수는 있지만 ETF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손실이 생기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진 ETF를 활용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기 좋은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모두 저마다의 매력이 있죠. 그리고 이런 채권에 대한 걸 쭉 배우고자 하신다면 제 채널에 채권 재생 목록 이 영상을 쭉 정주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운영하는 클래스 그런 걸 들으셔야 기본적인 개념을 다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채권 공부를 하려면요. 그렇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저금리를 너무 오래 겪다 보니까 채권 투자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채권 지식도 웹상에 별로 없고 채권에서만 사용하는 이상한 용어나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권 ETF를 찾으실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정말 쓸모가 많은 종합채권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종합채권 ETF는 당연히 종합채권을 담는 ETF입니다. 그러면 종합채권 이게 뭐냐? 채권의 이름 중에 종합채권이라고 부르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종합과자 선물 세트처럼 여러 채권들을 모아서 세트로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채권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 딱 이것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채권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자, 이렇게 이름에 종합채권이라는 게 들어간 ETF들을 검색해보면 이만큼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채권 이런 거 몇 개 제외하고 나면 10개 정도로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규모 순서대로 보면 코덱스께 2조가 넘으면서 제일 크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라이즈가 1조 3천억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맨 아래에 있는 라이즈 단기 종합채권 이게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규모 면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겠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종합채권 ETF는 존재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선물 세트도 그 속에 담고 있는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 기준은 신용등급입니다. 채권 투자한다면 뭐니 해도 이 신용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도만 안 나면 되는 게 채권이잖아요. 자, 딱 보면 종합채권 2A- 이상 이걸 담고 있는 ETF와 A- 이상 이걸 담고 있는 ETF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채권 싹 모아놓은 걸 종합채권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 2A- 이상급만 모아놓은 것과 A- 이상급으로 모아놓은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자, 과거의 채권 통계를 보면 2A- 이상급에서 과거 17년 동안 부도율이 0%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볼 때는 아주 우량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2A- 이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A- 이상 등급의 채권도 상당히 우량합니다.
정말 심하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종합채권 ETF를 고르실 때는 아주 안전한 채권은 A-급 이상, 아주 매우 심각하게 안전한 채권은 2A-급 이상. 종합채권 ETF를 고르는 두 번째 기준은 액티브와 패시브입니다. 자, 지수를 정해놓고 그 지수를 따라가도록 컴퓨터로 세팅을 해두는 게 패시브 ETF고요. 인덱스 ETF라고도 하죠. 반대로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해서 사람의 판단으로 사고 팔아서 더 초과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걸 액티브 ETF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다시피 종합채권 ETF는 모두 액티브 ETF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종합채권 지수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 담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안전한 채권들을 너무 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ETF 회사별로, 운용사별로 좋아 보이는 거를 골라서 담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 액티브의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종합채권 ETF는 다 액티브 ETF다. 종합채권 ETF를 고르는 세 번째 기준은 만기입니다. 채권은 짧든 길든 만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연기처럼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채권이죠. 이렇게 만기가 각자 다 있는 채권을 담는 거지만 놀랍게도 ETF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운용사에서 계속 내용물을 갈아서 끼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 ETF를 투자할 때는 개별 채권의 만기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ETF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채권들의 만기를 평균해가지고요. 듀레이션이라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평균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 듀레이션이 1년이 안 되면 단기,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중기, 10년 이상이면 장기, 30년 이상이면 초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듀레이션이라는 수치는요, 단순히 만기의 평균이 아니라 금리의 영향을 얼만큼 받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듀레이션이 짧으면 금리의 영향을 작게 받는다는 거죠. 듀레이션 설명 필요하시면 이거 보고 오세요. 종합채권 ETF를 볼 때도 듀레이션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이름 보면 이렇게 단기라고 적혀있는 친구, 이 친구는 라이즈 건데요. 듀레이션이 0.67입니다. 이 정도면 금리 영향 거의 안 받겠죠. 자, 이번에는 이름에 장기라고 적혀있는 코덱스의 거는 무려 듀레이션이 10.72년입니다. 엄청 길죠. 그리고 가장 특이한 ESG 종합채권, 이거는 약간 종류가 다른 거라서 따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대략 듀레이션이 2.51년 정도 됩니다. 짧은 편인 거죠. 자,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종합채권 ETF들을 보면 모두 6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일반 종합채권들끼리 듀레이션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너무 비슷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훨씬 보수적으로 할 거면 단기, 훨씬 공격적으로 할 거면 장기, 나머지 친구들은 다 듀레이션 6년 정도다. 종합채권 ETF를 고르는 네 번째 기준은 구성 종목입니다. 액티브 ETF인 만큼 ETF마다 들어있는 채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 열어가지고 개별 채권들을 보면서 파악하거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의 매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유효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물 안 열어보려고 ETF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일 큰 코덱스 ETF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름 그대로 2A- 이상급의 채권만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딱 보면 국채가 엄청 많고 공사채랑 은행채 정도가 조금씩 보입니다. 이 정도의 안정성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즈입니다. 라이즈는 A- 이상급이니까 좀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열어보면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는 싱글 A급 채권은 찾아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A-급 이상의 채권을 담을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담겨있는 거는 여전히 트리플 A와 더블 A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열어봐도 거의 비슷하겠죠. 자, 이번에는 라이즈의 단기 종합채권을 열어보겠습니다. 딱 열어보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들이 싹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스의 장기채권 ETF를 열어보면 만기가 많이 남은 장기국채의 비중이 듬뿍듬뿍 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물을 열어보면 신용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볼 수는 없고 만기의 차이 정도는 좀 체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종합채권 ETF는 열어봐도 별거 없다. 편하게 이름 보고 고르자. 그럼 이번에는 종합채권 ETF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IRP 계좌의 안전자산의 역할을 채우는 용도입니다. 자, IRP는 규칙상 주식이 아닌 자산으로 30%를 채워야 하는데요. 그걸 채권으로 채우고자 할 때 큰 고민 없이 편하게 채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종합채권입니다. 이거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기채권 투자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단기채권은 수익률의 변화가 너무 적습니다. 장기채권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중기채권들을 투자하려고 하면 뭔가 좀 애매한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종합채권은 딱 듀레이션이 6년 정도니까 여기에 적합한 정도의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어느 정도 얻으면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효과도 어느 정도는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중기채권의 장점이 됩니다. 이 중기채권의 투자 용도, 바로 종합채권 ETF가 커버해줍니다. 세 번째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채권의 비중을 채우는 역할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산 배분 포트를 짤 때는요, 금이나 달러, 주식 이런 거는 은근히 ETF랑 매칭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채권이 진짜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단기채를 사놓으면 채권 자체가 가지는 다른 자산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장기 채권을 사놓으면 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주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채권의 성격을 그대로 살리면서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게 필요한데요. 이 종합채권 ETF가 아주 적절하게 그걸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의 종합 선물 세트인 종합채권 ETF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게 ETF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으니 지금 나의 포트에서 채권을 얼만큼 채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채권 ETF까지 종합적으로 섭렵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엽죠, 근데. 이런 거 하나씩 넣어야겠다. 킥. 아니, 근데 좀 귀엽잖아요, 생선. 너무 귀여운데? 이게 뭐예요? 발라드림의 의미. 아이 진짜 센스. 발라드림.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깻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ETF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보수 낮은 거 골라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종류별로 보수 낮은 거 한번 싹 골라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귀엽네요. 귀엽죠? 네, 웬 생선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라드림의 의미라고 합니다. ETF 발라드림. 자, 오늘은 보수 기준으로 좀 발라드려 보겠습니다. 자, ETF는요, 10년 이상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적립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보수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고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이번에 책에도 나왔죠. 높을수록 좋은 거, 낮을수록 좋은 거 3개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외우기 쉽잖아요. 높을수록 좋은 거. 수익률. 오, 수익률. 자, 세 번째 있어요. 또 시가총액. 그쵸, 설정액이죠. 시가총액이라 볼 수 있는 덩치. 그 다음은요, 거래량. 많이 사고 파는 게 가격이 좋겠죠. 그 다음에 낮을수록 좋은 거 3개. 보수. 보수, 괴리율, 그 다음 괴리율 되게 비슷한 거. 자, 다 까먹었다. 추적오차. 자, 무슨 말 나올 때가 됐나요? 어디 박구미 TV 다닌다고 하지 마라. 네, 정확합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너무나 필수 지식이니까.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요,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보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운용사들은 워낙 잘하고 좋기 때문에, 특히 지수, 미국 지수 이런 거 사잖아요, 많이. 그런 거는 괴리 생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나 이 시장 가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너무나 많은 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적오차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 지수와 ETF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도 운용사들이 너무 잘해요. 근데 보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0.1%만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10년이면 1%다라는 생각으로 봐봐요. 10년에 1%면 사실 큰 차이 아닙니다. 왜냐? 보수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엇을 담고 있는 걸 샀는가. 그렇죠. 왓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담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이게 가지고는 수익률의 차이는 아마 10% 훌쩍, 많게는 100% 이렇게 차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대부분은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 만들던 초기에는요, 보수를 비교하거나 보수를 강조하는 영상이 많았어요. 요새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싸졌기 때문입니다. 옛날 초창기 때만 해도 0.5랑 0.02 이런 게 혼재돼 있었어요. 똑같은 거 들어있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아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 너무나 낮은 것들 비교하고 있어가지고 0.02, 0.01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시간 아깝다. 그래서 내가 뭘 살지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냥 얼추 종목별로 보수 제일 낮은 거는 일단 골라드리겠다.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선택하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보수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요즘 보면 ETF 보수 내린다는 운용사들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낮은 쪽으로 가나 봐요? 아니면 신규 유입이 그렇게 커지는 건가? 둘 다 많아요. 봐봐요. 옛날보다 오프 고객 말고 이제 누가 많아요? 온라인. 온라인 고객들은 바로 볼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가가지고 막 설명 들으면서 종이 주면 비교하게 되는데, 온라인은 어때요?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 제가 뭐라고 했죠? 펀 ETF.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있잖아요, ETF 책. 자, 펀 ETF와 ETF 책. 자,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공부 막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됐던 많은 것들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옮겨가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요즘에 인하를 너무 많이 했어. 아, 맞아.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이 계속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부터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코덱스가 했던 거 봤는데 엄청 파격적으로 한 거 봤고, 그 전에 라이즈가 있었을 때 우리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에이스가 최근에 또 낮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다 낮추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비교를 하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수를 비교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총 보수는요 4종 세트입니다. 그죠?
그랬나? 왜 대답이 없지? 못 들은 거겠죠? 네, 다시 볼까? 자, 1. 1. 자, ETF 총보수 4종 세트 중에 제일 큰 거? 뭔데요? 운용보수. 아, 맞다. 자, 이거 누가 들고 가는 거겠어요? 운용사. 운용사. 우리가 ETF를 사는 이유가 남한테 운용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산운용사인데도 운용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근데 운용사들이 그럼 보수를 낮춘다는 게 운용보수를 낮추는 거예요? 네. 오. 운용사들의 경쟁이니까. 자, 그러면 운용사는 운용만 해요. 그 다음에 내 돈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겠죠.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필요한 회사? 신탁. 그렇죠. 오, 중요한 거 기억 안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자, 신탁 보수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만들어진 ETF를 최초에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상장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는 증권사예요. 그 회사를 지정참가회사라 부릅니다. AP죠. 약간 증권사에서 주관사 일 같은 거 하듯이 ETF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증권사가 받아가는 게 바로 저렇게 되고. 자, 네 번째는 사무. 오, 그치, 맞아요. 일반 사무. 중요한 거 빼고 다 기억하네요. 요거 세 개 다 합한 것보다 운용보수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준가를 뽑는다거나 우리가 ETF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4개가 다 합쳐가지고 총보수 4종 세트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픽스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야말로 운용사에서 줄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경쟁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ETF 비교할 때 그냥 실비용만 보면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용어가 다 따로 나오고, 그리고 내가 보는 화면마다 보수가 매번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TER까지 알아야 됩니다. TER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진 거. 그렇죠. 뭐가 합쳐진 거죠? 총보수에 기타 비용이 합쳐진 겁니다. 기타 비용은 뭐예요? 자, 기타 비용 여기가 말 그대로 되게 기타스러운 것들인데, 여기는 픽스가 아니고 아, 변동? 그쵸. 자, 변동되는 것들 여기 넣는 거예요. 자, 이거랑 비슷해요. 커피숍 차릴 때는 뭐 2억 들겠죠. 다 픽스잖아요. 그 다음에 운용할 때는 커피 원두 사야 되잖아요. 원두 가격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사서 담아 놓는 그런 가격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5천만 원 차를 샀어요. 근데 실제로 얘가 언제 부품이 고장나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애초에 이거 수리비 감안해서 7천만 원짜리 차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비용이 드는 거를 플러스 시킨다는 거네요? 그렇죠. 누구는 사고가 나서 10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고장이 나서 5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고장 안 나가지고 돈이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차값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보수는 픽스되어 있지만 변동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TER 보수를 따로 표기를 좀 해줍니다. 그럼 TER을 봐야겠네요. 여기까지가 사실 중요해요. 봐봐요. 자, 여기는 주로 이런 겁니다. 지수 이용료 돈 다 내야 돼요. 그 다음 뭐 회계감사 이런 것도 자체로 다 받아야 돼요. 이거 기억나요. 회계감사는 시총이 클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땡,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왜요? 맞아요. 다시 딩동댕. 맞아요. 순간에 깔렸어요. 이게 왜냐면 덩치와 상관없이 한 번 들어갈 테니까. 그럼 그 돈이 덩치가 큰 거는 이렇게 나누면 더 작게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비용이라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매매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사후적으로 공시가 되는 비용 부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차후로 실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총보수는 어디에 들어가도 똑같이 적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TER과 실비용이라는 건 어찌 보면 떠 있는 거는 최근에 이렇게 됐구나, 직전에 이랬구나 라는 것이 기준으로 미래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은 총보수 더하기 TER 더하기 매매 비용? 자, 여기는 위에 있는 TER에다가 매매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비용이 뭐예요? 우리가 ETF에 돈 넣잖아요. 그럼 내 돈으로 주식 사주잖아요. 그 주식 사는 거는 운용사에서 증권사로 주문을 넣겠죠. 그때 무료 아니겠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0.000 그거랑 달라요? 그건 다르죠. 그건 우리 개인이고. 개인이 수수료가 0인 거는요, 개인한테만 주는 특권입니다. 기관들끼리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비용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비용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짠! S&P 500 과연 어떻게 비용이 될까? 7월 24일 기준이고요. 일단 덩치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S&P 500 ETF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 원큐, 키움, 원 플러스 하나로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S&P 500 ETF 볼 수 있고. 그거 안 봐도 되나? 타이거가 뭔지 한번 이제 해볼까요? 다 아시려나?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많기 때문에. 자, 깻님이 맞춰볼까요? 저 한 개 모르겠어요. 자, 타이거, 미래에셋, 코덱스, 삼성, 에이스, 한투, 라이즈, KB, 솔, 신한, 원큐, 하나, 키움, 키움, 원, 몰라요. 우리 플러스 한화, 하나로 농협, NH, 그죠?
NH가 더 멋있다. NH.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배당 수익률은 조금씩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요게 큰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아마 나온 지 오래 안 돼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배당과 월 배당 정책을 택하는 곳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S&P 500에서는 배당이 유의미하진 않지 않아요? 네, 작아요. 1%대니까. 그러면 굳이 막 월 배당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번거롭을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S&P 500 ETF 여기다가 정말 큰 돈을 다 넣어놓지는 않을 테니까 자산 배분하면서 분산해서 쪼개놓다 보니까 그게 또 매달 조금씩 나오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총보수라는 것은 공시가 되어 있는 4가지 보수의 합산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 이거는 제가 일할 때랑 그러니까 세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총보수 TER보다 실비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오늘 의미를 끌어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총보수를 볼 수 있잖아요. 자, 누가 제일 낮나요? 에이스 라이즈. 0.0047과 0.0047. 자, 여기가 총보수가 제일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R 제일 낮은 곳이 어디인가요? 우와, 이게 보이네. 기타 비용이 확실히 크니까 줄어드는 게 맞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제일 낮은 곳은 원큐예요. 아, 원큐. 원큐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거지? 약간 모객하기 위해서 저렇게 확 줄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여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TER은 클수록 유리해지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원리조차 지금 파괴된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타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실비용 이거 여기 제일 낮아요? 원큐? 네. 똑같은데? 근데 아무리 이벤트여도 보수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올리기는 힘들다면서요. 네, 그럼 이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원큐네요. 근데 언젠가 올릴 수 있겠죠? 어차피 총보수만 공시돼 있고 뒤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총보수가 낮은 편이라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보는 걸 알아서 이렇게 지금 어필하는 건가요? 그럼 확 먹힌다는 걸 안 건가? 그러면 진짜 2025년은 진짜 대박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볼 걸 알고 이렇게까지 보이도록 의도하면서 마케팅을 하겠다? 근데 원래 하나 자산운용의 인지도가 어때요? 저는 사실 쏠이랑 키움까지는 알겠거든요. 플러스는 고배당 쪽 말고는 모르겠고. 사실 깻님이 느끼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한 거겠죠. 어쨌든 S&P 500 지수를 담는 것은 비용 고려하는 게 메인인데 와 총보수뿐만이 아니라 TER과 실비용에서 일단 다 내주겠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싸다. 그 다음이 타이거잖아요. 네. 여기서 차이가 좀 나네. 그러니까 요거는 깻님 말한 대로 은행 끼고 있는 계열사의 운용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안 크거든요. 안 큰데 S&P 500은 워낙 이제 큰 ETF 시장이다 보니까 요렇게 참전하신 게 아닌가? 이거 놀랍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치되어 있는 S&P 500. 자,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플러스 키움에서 해치된 게 있고요. 시가총액이 적지 않네요. 뭐 7천원씩 있네. 오, 많이 있고요. 자, S&P 500이기 때문에 여전히 배당 수익률은 1% 내외. 그리고 월 배당을 세팅하고 있는 곳도 한 곳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공시되어 있는 보수들 중에서 딱 봐도 인하를 한 적 없는 것 같죠, 여기는? 이게 마이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치되어 있는 게. 근데 여기는 인하한 것 같아요. 코덱스 했죠? 그리고 타이거도 이 정도면 많이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는. 그래도 자, 이 중에서 제일 낮은 보수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라이즈. 라이즈가 0.0047입니다. 그 다음에 TER 제일 낮은 곳은 어딘가요? 코덱스네요. 그 다음 실비용 제일 낮은 곳은? 타이거. 어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상 TER도 그렇고 실비용도 그렇고 변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음 버전에는 또 코덱스가 있거나 라이즈가 올라올 수 있죠.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총보수를 먼저 비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TER이랑 실비용도 같이 보는데 만약에 실비용이 비슷비슷하다 그럼 그냥 총보수 낮은 거 사면 안 돼요? 사실 지금 라이즈가 총보수 제일 낮잖아요. 근데 실비용은 두 번째로 낮잖아요. 근데 타이거가 아무리 첫 번째로 실비용이 낮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말 확실한 건 총보수밖에 없는데 총보수 쪽은 요건 다 확정인 거고 여기 뒤에 있는 비용들은요 계속 바뀐다는 거죠. 조금씩은. 예를 들면 매매할 일이 많은 ETF도 있고 적은 ETF도 있고 수수료가 높은데도 낮은데도 심지어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높은 곳 낮은 곳 게다가 커지게 되면 더 유리한 부분도 생기고 막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이 다 모여진 최근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거 어때요? 해지는 은행이 한다면서요. KB는 은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이건 아닌가? 뭐 그렇게 갑시다. 일단 깻님의 픽은 지금 제 눈에는요 네. 다 똑같아요. 아, 다 똑같아요. 저는 이제 0.016과 0.017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다 느낀다고 사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진짜 그 누구보다 비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봤었던 거고 옛날에는 0.3, 0.5 그런 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 했던 거지 지금 이 단계는 너무 싸서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메가가 싸요? 컴포즈가 싸요? 메가요. 그걸 왜 하는 거야? 컴포즈가 조금 더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다고 저는 스벅을 안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저 셋 중에 만약에 해지를 사고 싶으면 뭐 살 거예요? 라이즈 삽시다. 아, 진짜. 저 깻잎 얘기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는 고민하고 싶지 않고 이 명확한 여기선에서 해도 내가 얻는 효익은 똑같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타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게요. 이게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타이거는 마진이 좀 남는 거죠. 쟤네들에 비해서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의 운용 보수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면서 TR을 낮춘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수는 높은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낮다는 것은 적어도 S&P 500 해지에 있어서는 실리를 잘 주고 하는 모델이겠군요. 그럼 타이거 하고 싶은데? 나를 생각해 회사를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그렇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자,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너무나 많이 하시니까 타이거, 소울, 에이스, 코덱스 그리고 소울 해지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해지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타데커 이런 걸 뺀 거예요. 커버도 그걸 뺀 거고 2조가 넘어요 지금? 대단하네요 이거. 와, 저 위에 3개 봐요. 0.01. 자, 여기서 슈드가 오리지널이 약 요 정도 준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우고 가자고요. 아, 3% 후반대 정도 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다 월배당을 하고 있구나. 뭘 사도 월배당이겠구나. 그리고 딱 보면 보수는 경쟁 다 들어갔구나. 여기는 해지됐으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엣지는 여기서 생기겠죠. 자, TER 제일 낮은 곳 어디죠? 에이스. 에이스군요. 자, 그 다음에 실비용 제일 낮은 데가 어디죠? 타이거. 타이거네요. 깻님의 픽은? 타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결과를 모른 채 우리 찍고 있잖아요. 저는 이 표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되게 잘 만든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건? 뭐 그렇긴 한데 뭐 약간 광고주를 의식한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은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어야 사실 좋은 거니까. 그쵸. 독점보다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 영어로는 QQQ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담는 ETF들인 거죠.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 원큐 이렇게 있는데, 금액은 요만큼씩 있고, 어차피 미국 대표 지수는 크기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1%도 안 주는 거 아시죠? 0.5가 보통입니다. 0.5. 그 다음에 다 분기 배당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배당 자주 줄 필요가 없죠. 의미 없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보수. 자, 경쟁 들어갔나요? 0.0068, 0068, 006, 006. 잠깐만, 이건 안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거 같죠? 곧 들어가겠죠. 아직 한 번 낮췄는데 한 번 더는 안 낮춘 것 같은. 자, 보수 경쟁은 요렇게가 일단 들어간 것 같고, 그 와중에 제일 낮은 곳은 어디죠? 원큐. 이것도 원큐네? 자, 이번에는 TER 제일 낮은 곳 어디죠? 오, 뭐야 이거? 원큐에서는 S&P랑 나스닥을 가지고 가겠다 이거네. 이거는 이벤트네요. 이건 특수한 겁니다. 그죠? 오, 근데 괜찮은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모아가고 있으면? 그쵸. 장기적으로 이거 높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다. 나스닥 100이라는 QQQ도 하나 원큐에 지금 최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요거는 그냥 회사가 수익을 포기하겠다. 저럴 수가 있나?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은행이 돈을 잘 버니까. 그럼 은행 끼고 있는 회사는 거기서 약간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봐봐요. 위에 타이거와 코덱스, 특히 타이거는 은행 끼지 않고 있어요. 근데 ETF 시장이 완전 대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큐가 뒤늦게 들어와서도 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옛날에 쿠팡이 일본에 있는 돈,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등에 업고 경쟁이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이뤄냈던 것처럼 지금 하나 원큐에는요, 하나은행이라는 엄청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오, 대단하군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100 해지된 거는 코덱스와 타이거와 키움 이렇게 세 곳에서만 있습니다. 자, 해지된 거는요, 사실 그렇게 환율이 오르던 기간 동안에는 인기가 없었다가 오르고 나서 좀 유지가 되거나 최근에 좀 움찔움찔 하잖아요. 하방 압력이 생기고 나서는 H 붙어 있는 해지 ETF가 그래도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총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여전히 배당 수익률은 낮고 분기 배당이고요. 자, 보수 제일 낮은 곳 어디죠? 코덱스. 여기만 한 번 더 낮췄나 보다. 0.0099라는 곳으로 왔고, 그 다음에 TR은 어디죠? 코덱스, 그 다음에 실비용, 이렇게 되는군요. 자, 미국 나스닥 100 ETF를 해지된 걸로 접근을 하신다면 코덱스가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오, 조금씩 다양하게 나오니까 좋군요. 자, 원큐, 라이즈, 타이거, 원큐, 코덱스. 아름답습니다. 이게 ETF 회사에 제가 다녀봤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마케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약간 비어있다 싶으면 그걸 가져오는 게 당연히 맞죠. 정면 돌파 막 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 원큐는 지금 정면 돌파를 택한 거고, 또 다른 많은 운용사들은 조금 더 비어있는 쪽을 많이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플러스 고배당. 고배당 ETF 중에서 유난히 거기에 공을 많이 들여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약간 조금씩 나뉘는 이유는요, 이 마케팅 지향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KRX 금현물. 와, 2개나 됐습니다. 이제 에이스와 타이거가 있고요. 자, 총보수는 타이거. 타이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금연물. 아, 이거 의식한 거군요. 에이스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타이거는 낮춰서 들어온 거죠. 와, 근데 그 에이스가 그새 금 ETF를 1조로 모았어요. 와, 제가 옛날에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금은 다들 은행 가서 했어요. 금 통장이라 부르는 골드뱅킹 했지 ETF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사던 거였는데 금 현물은 뒤늦게 나온 거거든요. 심지어 후발주자. 그래도 최근에 금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봐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진짜 KRX 금 현물을 정말 이렇게 추종하는 거 우리 채널 말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님의 영향력이죠. 에이, 그렇진 않아요. 에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정말 다 커졌으니까 여기도 커진 거겠죠. 무시 못하죠? 역시 어디 가서 박구미TV 다닌다고 해주세요. 야, 1조씩이나 모였군요. 너무 뿌듯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온 타이거가 당연히 보수 쪽에서 유리하게 가져온 것 같아요. TR 0.15 차이 나고 실비용도 0.4군요. KRX 금현물은 타이거의 보수 승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피 100은 대기업만 있는 거예요? 그쵸. 코스피 100 ETF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상위 100개를 뽑는 거잖아요. 상위 100개면 훨씬 대기업 중심의 지수가 되는데, 자, 이걸 추종하는 ETF도 이렇게 많습니다. 코덱스, 파워, 마이티, 키움, 플러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200을 좋아하니까 200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총은 조금 작죠. 하지만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비슷할 테고, 그리고 이것도 연배당 분기 막 섞여 있고요. 중요한 거 찾아봅시다. 코스피 100은 누가 제일? 코덱스, 0.15. 그 다음은 TR은? 코덱스, 실비용은? 코덱스. 코덱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기업들과 이런 벤처 기업들의 시장인 코스닥 150. 코스닥에 종목이 참 많은데요. 종목 수는 코스피보다 더 많아요. 여기에 많기 때문에 150개를 뽑아서 만들게 되는데,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솔, 에이스, 하나로, 키움, 플러스 중에 시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코덱스가 시총이 유난히 크군요. 이게 아마 코덱스가 이 시장에 오래 가지고 가면서 생긴 그런 시간의 힘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원큐가 S&P랑 나스닥 가져가듯이 에이스가 코스피랑 코스닥 가져가나 본데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디 에이스? 0.02. 이것도 최근에 낮춘 게 이거 같군요. 비교 차이 많이 나게.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낮겠네요. 오, 코스닥은 에이스. 에이스가 국장에서 지금 승부를 보는 거군요.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투자 그리고 해외 투자를 만약에 할 때 우리가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 고를 때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참 안 해봐가지고 저도 감이 참 없더라고요. 자, 대표적인 거 중국의 대표 지수인 CSI 300. 요거는 코스피 200처럼 중국에 있는 거 300개 뽑은 겁니다.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중에서 시총은 충분히 다 크고 보수 어딘가요? 라이즈, 라이즈. 그 다음에 TR은? 코덱스, 코덱스네. 그 다음에 실비용은? 코덱스. 코덱스군요. 여긴 좀 특이합니다. 자, 중국 투자는 코덱스. 인도와 베트남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도는 니프티, 피프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 자체가 90년대를 향유했던 50개 기업이라는 원래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걸 지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라고 합니다. 니프티 50 이렇게 부르죠. 베트남은 VN30. 베트남은 아직 너무 작아가지고 상위에 있는 30개만 뽑아도 한 나라의 정치를 대표합니다. 그만큼 여기는 큰 애들은 되게 크고 작은 애들은 너무 작아요. 자, 인도 볼게요. 인도는 타이거, 코덱스, 키움이 있고 시총 다 크네요. 아, 인도 인기 진짜 많군요. 자, 인도는 배당은 별로 안 해주고 성장하는 시장이니까요. 대신 분기 배당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자, 보수는 누구가? 타이거, 코덱스. 자, TR은요? 코덱스. 그 다음은 코덱스. 인도는 코덱스. 아, 타이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덱스가 많이 퍼져 있네요. 저거 독점이다. 베트남은. 자, 베트남은 에이스입니다. 총 보수 너무 낮출 생각 없죠. 자, 이게 독점의 폐해입니다. 알죠? 독점의 폐해. 0.07 그리고 실비용까지. 근데 그래도 낮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해외 투자는요, 비용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위에 봐봐요. 낮은 것도 0.28, 0.37이잖아요. 중국도 볼까요? 0.2, 0.9, 0.4, 1 넘죠? 이런 식으로. 해외 쪽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재밌네요. 자, 인도는 코덱스, 베트남은 에이스. 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실 실비용을 보고 고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S&P 500 원큐였죠? 이거 기억나요? 자, S&P 500 했지, 라이즈. 그러면 고민님 라이즈하고 전 타이거 할게요. 진짜 너무 보수 낮은 거 좋아해요. 자, 미배당, 타이거, 나스닥 100 원큐, 나스닥 100 했지, 코덱스, 금현물, 타이거, 코스피, 에이스, 코스피 100, 코덱스, 코스닥 150, 에이스, 중국, 코덱스, 인도, 코덱스, 베트남, 에이스. 자, 약간 그 청학동 온 느낌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비용이 정말 낮은 것끼리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낮은 것끼리 비교를 한번 해본 거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을 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0.02인데 옆에 거는 0.01인데 바꿔야 되나요?
당연히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0.3인데 0.002로 바꿀까요? 그거는 고민해 볼만 하죠, 당연히. 자, 그런 거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원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이런 ETF를 잘 모아 가시는 거겠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깻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아직 안 낮춘 데가 있어도 또 낮추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보고 낮춰줄 수도 있어요, 에이스도. 저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순입금액 이벤트로 상품권 챙기는 게 더 낫겠다. 증권사별로 순입금액 이벤트 우리가 광고도 하지만 비교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전할 때 주는 상품권 금액이 훨씬 크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를 퉁치고도 남겠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낮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보수표였습니다. 여러분들 ETF 활용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검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또는 ISA 계좌에서 어떻게 ETF를 매수하시는지 그 과정을 물어봐 주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정말 초창기 때 찍은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영상이다 보니까 그 절차만 이렇게 따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거기에 안에서 내가 ETF를 하나 매수하는 과정까지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것까지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설을 하고 나면, 입금까지 하고 나면 앱을 키면요, 정말 수많은 메뉴가 있거든요.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딱 3가지의 화면을 확실히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가 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주문창이고요. 세 번째는 잔고 화면입니다. 첫 번째 현재가 창은 내가 사려고 하는 ETF를 검색을 하고요, 지금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창입니다. 두 번째 주문창은요, 내가 주문을 내고 체결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세 번째 잔고 화면은요, 내가 ETF 주문을 낸 게 체결까지 돼가지고요, 진짜 내 거가 된 게 딱 뜨는 게 잔고 화면입니다. 이 3가지만 이용할 줄 안다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웬만해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을 켜가지고요, 마켓에 들어옵니다.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라는 곳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마켓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증권사를 검색해 줍니다. 오늘 예시로는요, 미래세 증권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미래세 증권을 검색하면 이렇게 M스톡이라는 앱이 나오고요. 이걸 다운받은 후 계좌 개설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열어보면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개설 절차를 해주셔야 되고요.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그 증권사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이체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행 거래하듯이 똑같이 받는 증권사를 미래세 증권 하고 계좌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잔고 화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새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첫 번째 화면은 현재가 화면입니다. 지금 이 미래세 증권에서는 바로 밑에 현재가 있죠. 국내 주식 현재가. ETF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주식 현재가 여기 메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시로 삼성전자가 나와 있고 이렇게 가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위에 검색창을 눌러서 S&P 500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예시니까 그냥 메뉴 있는 거 사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고요. 이건 한 주에 22,74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계속 바뀌고 있죠. 15원이었다가 20원이 됐다가 25원이 되었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재가의 가격이고요. 자, 이 가격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느 증권사를 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다른 화면들은 다르더라도 여기에서는 비슷할 텐데요. 매수나 매도를 하실 때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를 주문하려고 들어온 거고요. 지금 22,720원이라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장중이기 때문이죠. 이 화면을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밑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낸 주문을 뜻하고요. 주문량 그리고 주문의 가격이 있죠. 여기 위에는 이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주문들입니다.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습니다. 모든 주문은요, 가격과 수량 단 2개의 숫자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가격으로 몇 개를 살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22,720원과 22,715원의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엄밀히 말하면 시장 가격은 2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가 산 주문을 냈다면
22,720원에 거래가 될 것이고, 누군가 팔 주문을 밑에 가격으로 냈다면 22,710원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과 이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돈을 넣었잖아요. 22,715원으로 산다면 바로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팔자고 내어놓은 주문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주문이기 때문이죠. 호가라고 부르는데요. 사는 입장에서는 산다고 내놓은 주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여기를 누르면 바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바로 밑에 있는 22,710원 또는 705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의 가격에다가 내가 주문을 내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주문들 뒤에 내가 줄을 서게 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내가 더 비싸게 사겠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모든 주문들을 뛰어넘고 지금 바로 체결을 할 수 있는데 비싼 가격으로 사지는 걸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들의 주문은 내가 주문을 내면 싼 가격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주문들 뒤에 내가 줄을 서는 거기 때문에 체결이 오늘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ETF를 매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22,715원에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수량을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총 얼마만큼 주문이 들어가는지 밑에 숫자가 나오죠. 지금은 예시로 한 주만 사보겠습니다. 자, 매수를 눌렀더니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사이에 22,720원으로 가격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지금 내 주문은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의 맨 뒤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바뀐 거죠. 주문을 내고 난 뒤에는 여기에 있는 체결 미체결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 내가 한 주 주문을 내놓은 게 체결이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2,715원에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문은 22,715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문들 뒤에 줄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체결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올리려면 가격을 올린 채로 새로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문 나와 있던 거를요, 이렇게 눌러서 이걸 취소하든 정정을 하든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정정 주문을 누르면 이렇게 22,715원에 나와 있던 주문을 22,720원으로 가격을 올리는 정정 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체결 미체결로 돌아와 보면 밑에 있던 것은 취소가 된 거고 위에 있는 걸로 바뀐 건데요. 22,720원으로 한 주 주문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지금은 3시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그 10분 동안에는요, 동시효과라는 아주 특이한 계산 방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이렇지 않을 거고요. 일반적인 화면이 나올 거고, 동시효과를 이해하는 건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9시부터 3시 20분까지가 장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사이에 주문을 내주시면 됩니다. 3시 반 장이 끝난 이후에는요, 오후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라고 부르는 대체 거래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모든 ETF는 현재 KRX 한국거래소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그 사이에 주문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3시 반 이후에 대체 거래소에서는 ETF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체결장을 보시면요, 22,720원에 주문을 했는데 22,690원에 한 주가 체결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내가 주문을 낸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체결이 된 거잖아요. 이건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시효과 사이에 주문을 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3시 반이 지났으니까요, 대체 거래소로 바통은 넘어가고요, 이제 ETF는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화면 체결 미체결을 눌러가지고요, 체결된 주문을 볼 수 있고, 체결이 안 된 주문이 있다면 미체결 내역에 볼 수 있는데요. 이 미체결된 주문들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냥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산 부분만큼은 내일 다시 주문을 내주셔야 되고요. 자, 체결이 다 된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 화면인 잔고 화면입니다. 자, 국내 주식 잔고, 이걸 누르면 자, 이 계좌 속에 어떤 자산들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주문을 낸 것들이 아니라 체결까지 돼가지고 진짜 내 거가 된 ETF들이 뜬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ETF 한 주 체결이 되었잖아요. 체결된 가격으로 한 주가 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랑 ETF는요, 실제로 내 돈이 빠져나가서 결제가 되는 건 이 영업일 이후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내 거가 되겠지만 수요일날 정산이 되는 거는 그때의 일인 거고, 지금 어쨌든 체결이 되었으니까 이 ETF는 내 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체결이 되자마자 나의 잔고에는 보이게 됩니다. 대신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여기 예수금 이 화면을 눌러보면 지금 잔고상에는 바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금은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D가 있고 D 플러스 1, D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숫자를 기억해 주시는 거 좋고요. D는 오늘이고 D 플러스 1은 내일이고 D 플러스 1은 모레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 계좌 속에는 얼마의 현금이 변화가 있는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자, 오늘 제가 10만 원을 입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이죠. 그리고 벌써 ETF를 하나를 샀지만 그거는 이틀 뒤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D 플러스 1이라고 적혀있는 내일은 여전히 10만 원으로 뜨고 D 플러스 2라고 적혀있는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요 ETF 산 가격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77,000원의 현금이 그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는요 지금 이렇게 내 계좌 속에 이미 체결이 다 돼 있는 것들이 다 뜨겠지만 예수금을 눌러보면요 예수금이라 불리는 내 현금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장 간단한 기억 방법은 D 플러스 2라고 적혀있는 이 돈을 넘지 않도록 오늘 주문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더 주문을 내고자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77,000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밑에 3개가 딱 있습니다. 현재가 화면과 주문 화면과 잔고 화면,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화면입니다. 현재가를 통해서 주식 ETF 검색을 하고요. 주문창을 통해서 주문도 내고 여기 누르면 매수 주문을 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고 체결 여부는 체결 미체결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 화면인 잔고 화면을 눌러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ETF 매수하는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토를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